자, 몽양평화대학 특강에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부이사장으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두엽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태일 이사장님께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74학번이시고요.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그 영남대학 정치학과에서 정년 30여 년 봉직하시고 정년하시고 그 장안대 총장을 4월 말까지 하시고 우리 그 몽양여운형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 지역 분권과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문제에 집중해 오신 유명한 정치학자십니다. 여기까지 소개하고 지금부터 이제 김태일 이사장님 특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태일입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한 3, 40년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고 싶은 책, 제가 또 쓰고 싶은 글 자유롭게 즐기면서 이렇게 지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몽양 선생님하고 또 인연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들 아주 각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이게 운명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는 이제 저 시골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이제 서울 와서 출세하고 또 예쁜 색시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 돌아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 대학 들어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서 그냥 제 인생이 그냥 확 바뀌었어요. 그 전에 생각하던 내 대처로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외무고시를 볼까 뭘 할까 하고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다가 저 흥사단에서 일하는 저 선배가 친척이기도 하죠. 야, 너 같이 공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저는 그 길로 학교도 쫓겨나고 감옥도 가고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아주 윤택하고 다채로워졌구나. 대단히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늦지막히 이렇게 몽양 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운명처럼 느껴지는 게 도산 선생하고 몽양 선생이 또 그렇게 자별한 사이인 줄을 제가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저희 흥사단 저희 여자 선배, 저를 지도해 줬던 선배 이은숙 선배라고 계시는데 그 양반이 전주에서 도산과 몽양이라고 하는 발제를 했어요. 늦봄 교회인가 어디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 몽양평화대학에도 한번 초청을 해서 얘기를 좀 제대로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나누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몽양 선생님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현재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몽양 선생님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몽양 선생님은 워낙 여러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터라서
각자가 몽양을 받아들이는 대목들이 다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점심 때 오후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그 자기 윗대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인데, 자기 어떤 어머니가 그 저 자식 보고 야 몽양 선생을 좀 닮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무슨 소리를 하시려나 하고 그랬더니 몽양 스님처럼 영어를 잘하란 말이야. 이렇게. 또 몽양 선생님이 뭐 저도 잘 몰랐던 일입니다만은 영어를 그냥 당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 스스럼 없이 미국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잘 통하지 않으면 한국말로 막 야단을 치고 왜 너는 한국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그 전에 또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그 여성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역사책을 주로 읽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몽양도 있고 뭐 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책들을 읽었대요. 아버지가 이제 주시는 책을.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지식이 많이 초등학교 학생답지 않게 늘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뭐 친구들이 야 무슨 해방 전후사 어쩌고 막 놀라 하고 이럴 때 나는 쟤들이 왜 놀라나 나는 초등학교 때 다 봤는데 하고 하면서 또 몽양을 아버지께 읽어주었던 기억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하별 이제 모습들이 다 이제 각자의 가슴 속에 이제 몽양이 이제 그 빛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그냥 몽양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몽양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무슨 민족주의, 그 중에 이제 수식어가 붙죠. 뭐 진보적 민족주의자, 또 어떤 분은 또 통합적 민족주의자, 또 어떤 분은 뭐 신뢰의 지도자, 신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 뭐 우리 이두엽 선생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또 변혁적 중도주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원칙과 타협의 지도자 이런 또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게 몽양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민족 혹은 민족주의, 또 통합, 독립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몽양 선생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몽양 선생이 민족에 대한 자각을 이제 그 각성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회자되면서였겠죠. 근데 민족 자결주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우리한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는 2017년 레닌에 의해서, 또 하나는 2018년, 19년 윌슨에 의해서 이제 전달되었는데, 이 몽양 선생의 경우는 뭐 그 아마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그 각성의 민족에 대한 각성의 어떤 계기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흥미로운 것은 몽양 선생님이 이 민족 혹은 민족주의를 그 나중에 일본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또 독립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줄곧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어떤 설명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뭐 배타적인 어떤 그 존재 실존으로서 사회 역사 존재로서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그 생존권 사상으로 민족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점이 몽양 선생의 특별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숨쉬고 뭘 먹고 또 이렇게 그 순환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가치로서 이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점이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각성을 시작하면서 몽양 선생님이 가졌던 설명 방법이다 하는 점이 이제 좀 특별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어떤 그 하나의 사회역사적 실제로서의 민족이라기보다는 생존권으로서의 어떤 사상에 기초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 이것이 이제 그 몽양의 독특한 측면이고, 이러한 몽양의 생각은 결국은 민족과 민족주의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들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이고 이념이다 라고 하는 점들이 몽양의 설명에 대단히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이다. 이건 뭐 일본인들 앞에서 또 좌파 지식인들 앞에서 뭐 또 다른 자리에서 줄곧 그 몽양이 민족과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어떤 설명 논리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점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몽양 선생이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가치와 함께,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에서의 그 논쟁이었습니다마는 황실을 우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정치적 쟁점이었는데, 저 이조 황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수파들은 이제 황실 우대파가 있었고, 또 몽양생은 거기에 반대해서 도대체 이시조선의 황실이 도대체 뭐 우리 역사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또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민족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황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화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 설명의 기저에 깔린 이런 점들로 이제 그 민족주의의 설명이 이제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몽양 선생의 민족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는 이제 차츰 더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가 극동 반민족 피약부 민족회의에 참여하고 또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몽양 선생의 민족주의 개념이 좀 더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반제 민족주의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저항해서 억압받는 어떤 역사적 존재의 자기 권리와 생명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민족주의 가치가 점점 더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점, 대단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고, 바로 이러한 반제 민족주의 가치는 더 이제 반봉건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점점 더 확장 일로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 운동을 했던 여러 분파들 중에서는 황실 우대 문제나 또 공화주의 문제에 의견이 달랐던 사람 분파들도 있었고, 또 뭐 거기까지는 함께 나아갔다 하더라도 또 반봉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로 더 확장되어 가는데 대단히 소극적이었거나 주저했던 뭐 그런 분파들도
적지 않았는데 몽양의 경우는 그런 이제 민족주의 개념의 확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몽양의 훌륭한 점이고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주의를 기본으로 한 민주주의 사상으로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주의 가치를 훨씬 더 빛나게 하고 훨씬 더 깊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몽양 일찍이 일본 식민지 공간에서 이런 이제 개념의 확장을 앞장서 이끌었다고 하는 점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인 맹자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 혁명 사상이라고 할까, 뭐 또 기독교적 사상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또 자신의 그 선친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던 또 동학 사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것들이 몽양의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 그런 비전 또 아주 확장된 민족주의 개념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몽양의 이러한 개념적 확장이 그럼 사회주의 민주주의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몽양은 스스로 뭐 사회주의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이념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점도 뭐 주저하지 않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학자들이 그 몽양의 행동과 말을 이제 곰곰이 뜯어본즉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초기의 어떤 근대 그 시민혁명 사상 속에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민주권적 사상, 아까 공화주의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몽양 사상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근접한 사상의 씨앗 싹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제 아주 협의적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굳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뭉쳐서 얘기를 굳이 한다면 사회 우리가 사민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하는 것이 몽양 사상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것도 그렇게 단정해 버리면 몽양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또 놓쳐버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몽양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사상과 또 공화주의 사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상의 그 폭이 그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몽양의 그 민족주의가 공산주의와 어떤 연대했던 적은 있고요. 함께 민족적 가치를 위해서 결합하자라고 하는 그 실험도 있었고 실천은 존재했습니다만 또 공산주의 내에도 민족주의라는 가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른 것은 몽양의 경우는 민족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그 마르크스주의와 결합을 한 것이지 계급 투쟁과 역사적 필연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역사관과 결합한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마르크주의를 그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종적 가치로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몽양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또 몽양 자신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선을 그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또 중요하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 투쟁, 계급 해방과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점이 몽양에게도 중요했지만 그것이 공산주의와 결합하는 그 구조는 공산주의와 다른 정반대의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된다 하는 점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제 박헌영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또 대목이고, 유물사관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를 설정했던 박헌영 그룹과 잠시 함께 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도모한 적은 있지만 계속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인 동시에 이것이 그 몽양 자신이 분명하게 하고자 했던 바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파 민족주의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아까 말씀을 또 드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파 민족주의는 반식민 독립이라고 하는 점은 몽양과 함께하는 대목입니다만, 우파 민족주의의 그 희심에는 반봉건 민주혁명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 아주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몽양과 굳이 구별한다면 구별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가치를 추구하되 우파 민족주의와 다른 점은 반봉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몽양에게는 대단히 중요했고, 또 좌파 마르크스주의적 민족주의,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와 달랐던 점은 그 유물 역사관에서 나타나는 어떤 종속 변수로서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결합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구조적으로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우리가 몽양을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또 자유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몽양에게는 아주 혼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점이, 또 몽양 자신이 정치적 실천 과정에서 그렇게 광폭 횡보를 하게 되었던 혹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상적 기반이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기조로 해서 그 몽양의 그 리더십은 원칙과 그 타협의 리더십,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원칙과 타협의 리더십을 갖춘다고 하는 점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원칙을 강조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제 교조주의에 빠지고 명분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또 원칙을 잊어버린 타협은 그건 뭐 기회주의나 무원칙한 변절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무수히 봐왔던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어떤 타협, 또 혹은 타협을 통한 원칙의 실현, 이것이 몽양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파생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몽양의 그러한 어떤 그 사상의 그 폭이 이
허락했던 어떤 실천 과정에서의 어떤 원칙과 타협의 리더십이 가능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었던 성과들은 좌와 우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또 분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통합의 정신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중심적으로 나눠 보고 싶고요. 이러한 몽양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 그것들이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 역시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의 구성 준비가 아니었더냐 하는 것이고, 그 뭐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해방 공간에서 우리는 흔히 많은 지도자들 혹은 또 여러 정치 세력들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다양한 이념들을 좌와 우의 스펙트럼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이제 일상적이 되어 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임했던 그 학과의 그 후배 교수 한 분을 나중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은 그 이제 해방 이제 현대 정치사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좌우의 스펙트럼으로 꼭 봐야 됩니까? 통합과 분열이라는 리더십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그 논문 쓰면 반드시 우리 몽양병화대학에 와서 좀 발표를 하시오. 미리 제가 선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해방 공간에서 좌우의 스펙트럼 폐기해버리,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프레임 갖지 말고 통합을 지향했던 사람과 정치 세력과 이념, 아니면 분열을 지향했던 사람과 세력과 이념, 이렇게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스펙트럼으로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양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될 때, 혹은 또 몽양이 놓여져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이제 이런 프레임을 한번 보자. 그러면 김일성과 이승만은 뭐 서 있는 위치는 달랐지만 적어도 이 스펙트럼 속에서는 어쨌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전제 위에서 활동하고 또 그 가치를 추구해왔던 세력과 이념이었다면, 몽양이나 우사 김규식이나 또 여러 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은 뭐 스펙트럼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통합을 추구해 나갔던 지도자로서, 또 그 가치와 이념의 담지자로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그분들의 면모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설명하고 또 우리가 선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은 다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유력한 아주 이름 있는 중견학자가 그 책을 쓴다고 하니 이제 그걸 쓰면 우리가 다시 모셔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좀 갖고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몽양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기념사업회들이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의미들을 해석해내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미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찾아가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나누었는데,
몽양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식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 세상을 준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어떤 의미가 지닐 것인지 하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번 그 양평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통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몽양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반추해야 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될 이제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나누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격하게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차이, 경제적 차이, 남북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대립, 또 이념의 대립, 지역적 대립, 성별 대립, 무수히 많은 대결들이 풀려지지 않은 채,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 계속 증폭 일로에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현상이 생기는데, 어느 사회나 그런 갈등과 분열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빠져가는 징조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분열의 그 균열의 구조가요, 겹쳐지고 그 겹쳐짐으로써 증폭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력의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겹쳐지고, 그것이 성별 격차와 겹쳐지고, 또 그것이 지역적 격차와 겹쳐지고, 그것이 정치적 지향성과 겹쳐지고, 이래 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집니다. 어마무시한 그 갈등과 대립과 적대감과 투쟁 속으로 우리 사회가 들어갑니다. 이럴 조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균열이 서로 다르게 쪼개지고, 이쪽에서 대립하고 그 격화되었던 어떤 그 균열이 다른 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나누어지고, 또 다른 장에서는 또 다른 균열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크로스 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균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좋은 사회도 그렇게 다양한 균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겹쳐지고 그 겹쳐짐으로써 증폭되면은 사회는 대단히 불안정해지고 파괴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몽양이 우리에게 던져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몽양의 그러한 통합 정신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몽양은 한 덩어리가 되자, 하나가 되자라는 것을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다른 존재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혹은 또 선의를 바탕으로 서로 결합하고 손잡는 것이 통합이다. 몽양은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몽양이 정치적 통합과 연합을 주장했을 때 그 기저입니다. 만약 통합의 정신을 서로 같은 질적 상태로, 하나의 상태로 되자는 것으로 해석했다면, 그것은 현실성도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또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과 여 사이에 있어서, 남과 북 사이에 있어서, 혹은 또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 사이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가치에, 혹은 또 서로 다른 성적 취향의 담지자들 사이에 있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또 함께 공존하면서 존중하는 이 상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를 통합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통합의 정신입니다. 몽양의 기저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러한 어떤 몽양의 사상의 싹을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잘 갖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여러분과 함께 돌이켜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몽양이 지상의 것으로 주창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몽양 시대에 있어서 민족은 처음에 생존권으로서의 민족, 하나의 생명체가 당연히 갖춰야 될 것으로서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화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제민족주의, 그 다음에 반봉건 민주주의와 결합한 민족주의까지 나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몽양시대의 민족주의는 혈연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땅에, 지금 이 땅에 동질한 우리 혈연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민족적 가치만 강조한다면 그것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땅에는 우리와 말하자면 피를 같이 섞지 않은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이 백수십만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싫어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민족적 가치를 옛날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말하자면 혈연 공동체가 지고지순한 것이고 다른 민족 또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사회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몽양의 가치와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또 좀 전에 우리 대구에, 제가 살았던 대구에서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무슨 1%도 되지 않는 소수자들 때문에 99% 다수자가 불편해서 되냐 어쩌고저쩌고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것일 뿐이지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통합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몽양으로부터 시사를 얻어내고 그 시사점을 잘 키워나가야 될 대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또 얘기들도 많습니다만은 그 몽양의 통합 정신이 오늘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그것이 적대하고 그러한 찢어지고 적대하는 것들이 증폭되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하는 것들을 그 해결해 나가는데 그 몽양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시사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사에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은 몽양이 통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함께 이루어야 될 역사적 과제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하는 점이 몽양이 얘기했던 진정한 어떤 통합의 정신이고 통합의 리더십이다.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특히 따로 또 같이 조금 좀
답답한 것 같지만 그 통합의 핵심 유체를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예, 그 아까 인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익감시민권의 대표이자 이 국민제한경연잔치 추진회 의장입니다. 그런데 우선 좀 사적인 당을 한 1분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 흥사단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흥사단 활동을 했고 아마 비슷한 건데 그 활동이 아니었으면 상당히 저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오늘 그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는 아까 통합과 분열의 세력의 대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몽양도 상당히 그걸 갖고 이렇게 씨름했을 것 같은데 예세 문제에 대해서 이 통합과 분열의 그것이 보다 이제 통합과 분열을 한쪽을 부채질했을 때 한쪽은 이렇게 오히려 통합하는 걸 막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몽양 선생이 가졌던 우리한테 주는 어떤 시사점이 무엇인가, 그 점이 좀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얘기를 뭐 충분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 몽양의 그 사상과 행동 또 정치적 실천 속에는 외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그 생각의 차이 또 정파의 차이를 넘어서자 하는 얘기는 젊은 시절부터 일관되게 또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기에 온갖 경로를 통해서 모여든 그 독립운동 세력과 지도자와 이념들이 그 상해임정 내에서 함께 연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물론 하셨습니다만 또 몽양 역시 그와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그러한 작업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해 임시정부의 단일 대오가 튼튼하게 꾸려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그 속에서 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을 때 몽양생은 또 그 자리를 떠나기도 이제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뭐 서로 다른 것들을 존중하자고 할 때에도 그 인내의 범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몽양이 생각하고 계시는 인내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국제적 반제 투쟁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해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국동맹을 지하조직을 만들 때 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때 줄곧 기존의 그 통념을 넘어서는 그 연대와 통합 이것이 몽양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인들한테 가서도 우리 조선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연설에서 말이죠. 근데 하실 때도 동양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적 질서를 위해서 조선의 독립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설파를 합니다. 그것이 역시 통합의 논리를 중심에 둔 이제 설득 전략이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일본의 지도자들도 설득시키고 또 일본 그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아주 열렬한 박수를 받았던 또 그러한 연설이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지면서
몽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이제 알게 된 대목도 역시 몽양 사상의 핵심이 그러한 것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주실 분. 난 이준 선생이 질문하시려고 일어서신 줄 알았는데 질문 말씀하시죠. 질문이 아니라 뭐 생각들을. 몽양의 어떤 그 정신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 또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양 선생님은. 예,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평화와 통합으로 한반도의 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 평화와 통합에 관련한 원칙적인 말씀, 그리고 그 당시 여운형 선생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분열되어 있는 한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통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남북 평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원칙 또 방향 같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통합의 길을 가야 할 건지 언제쯤 그렇게 또 이뤄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혹은 평화 문제를 생각하는 그 중심 가치도 저는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몽양의 정신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상의 씨앗으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순간, 근데 이때 하나가 되자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과 하나의 제도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긴장, 경계, 의심, 적대 이것이 생겨나는 것이 그간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그간의 남북의 담론들이 다 그걸 지향해 왔습니다. 남쪽도 하나가 되자라고 했을 때 그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통일이었고요. 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가치로서의 통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 좀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제도를 현재 지향해야 될, 다다라야 될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갈등과 의심과 적대가 생겨나니까 다다라야 될 목표가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남과 북에 지금 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따로 또 가치의 상태, 그러면서 서로 적대하지 아니하고 군사적 대결과 대립을 줄여 나가고 군비를 축소해 나가고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서로 편안한 사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치, 하나의 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더 분화시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예 통일의 담론과 평화의 담론을 서로 이제 구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서로 떼버리면 이것도 서로 괜한 또 그 갈등과 대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 평화 담론에서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그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할 일을 찾는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 그거는 사실 남과 북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그 민주주의에서 그 우리가 관용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젠더 문제에 있어서도 또 다문화 문제에 있어서도 다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통일과 평화의 담론에서도 그것이 좀 중심에 중심에 놓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네, 말씀하시죠. 이찬 의장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앞으로 저기 이사장님이 좀 잘 좀 해주시는 거를 뭐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금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제가 그 최근에 저도 그 KBS 퇴직하고 나서 이제 더방송예술대학에서 한 6년 저기 그냥 뭐 약간 후로코 교수로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그 교수님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후로코 교수가 뭔지 이제 그 뭐 학위도 없이 이제 저기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사에서 오래 뭐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냥 이제 있는데 그 2년 전에 춘천에서 이제 저기 그 춘천 쪽에서 저희 그 본향이 춘천입니다. 그쪽에서 그 저희 조부님인 이임수님을 갖다가 서운 추진을 하겠다. 이임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선친이신 이란님께서는 그 춘천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생운동을 하셔가지고 저 서대문 혁명사에서 3년 있어가지고 저희 그동안 이제 그 서원도 빨리 못 받다가 저희 이임수님께서 여운영 선생하고 아주 그 긴밀하게 했는데 그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1990년에 간신히 서원돼가지고 지금 저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저도 그 우리 할아버님이 사실 얼굴도 못 봤는데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운영 선생 얘기를 우리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저기 독립운동한 가문들이 힘들게 산다는 걸 제가 그 몸소리게 느끼니까 왜냐면 뭐 툭하면 뭐 빨갱이 소리 듣고 뭐 군대 가서도 빨갱이고 뭐 교육운동 뭐 하다가 뭐 군대 끌려고 그래서 이게 저는 그 평소에 잘 안 들었는데 2년 전에 그걸 제가 그 쫙 저기 그 이제 다시 이제 저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훈처하고 계속 저기 그 이렇게 그 뭐랄까 저기 그 윤석열 보훈처하고 계속 저기 그 저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뭐 여운영 선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이견을 그 사람들이 함부로 내세우지를 못하는데 저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근로인민당에 대해서 여기가 뭐 빨갱이인 건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지난 5월달에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뭐 역사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 그 능력도 없는데 정리를 한 100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논문들 찾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보훈처에 제출을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제가 저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5월 말에 법무부에 질의를 했어요. 근로인민당이 1949년도 10월 달에 정부 시행령에 의해서 해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 행정재판이나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대답이 오기를
헌법재판소로 저기 제 그 민원을 넘겨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회신이 온 게 이렇게 보면 이제 청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관들이 정식 소송으로서 확정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뭐 90일 지나고 뭐 1년 지나면 안날로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청구 권한이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뭐 지금 뭐 보니까 한 뭐 70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보다도 저는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 소송할 때 시민단체를 만들면은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알았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소송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로인민당 원래 재건위원회라고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명예회복위원회라 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저기 헌법재판소에 일단은 소송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정식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쟁송이 되면은 이제 쟁송되기 전에는 지금 제가 그 뭐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를 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뭐 국선 변호로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정식 그 소송이 돼야지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저는 뭐 이게 뭐 저기 좀 정리해.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생각들을 저한테 좀 주시거나 뭐 지침을 주신다거나 뭐 도와주신다거나 저는 뭐 제가 이거 적극 앞으로 나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운용 사업회 이렇게 그 좋은 명분 가지고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왜냐면은 근로인민당이 저기 1948년 저기 그 47년에 여론조사할 때 그 전국에서 7월달 여론조사했을 때 조선 기자에서 여론조사할 때 1등을 한 거고 그리고 근로인민당 사람들이 전국을 집으로 많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6.25 때 그 국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그 사살을 당했어요. 그게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이거는 역사에 지금 박민식 이런 놈들은 지금 매달 뭐 군인들 이것만 하는데 이거는 일절 말을 안 하는데 좀 짧게. 예.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근로인민당 하고 연루돼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만 남아있지만 그분들이 절대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지 예, 않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 기회 있을 때 한번 같이 예, 고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예, 일단 예, 해가지고. 그러시죠. 예, 예. 그거 뭐 황규식 이사님. 예, 몽양 회원입니다. 황규식입니다. 이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몽양의 리더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통합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아마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해방 전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을 할 때도 몽양 선생은 나심판이 흔들리다가도 북극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독립운동은 항상 그 어떤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도 뭐 민족주의 가치도 있고 뭐 사회주의 가치도 있고 또 사회민주주의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봉건 이런 것도 있지만 여운형 선생에게 있어서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자주독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북극과 같은 방향이었던 것 같고 그 방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위 자유주의 세력하고도 통합할 수 있고 사회주의 세력하고도 통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독립운동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싶고 해방 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의 분단을 민족의 분단과 분열을 막고 통일된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세력들과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 통합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결국은 서거하게 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디테일에 있다고 봅니다. 이 몽양 선생의 이런 구체적인 통합의 정신,
통합의 어떤 가치를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단지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그런 중요한 키워드나 단어들은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통합, 저쪽에서도 통합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리에 걸리는 각 정당의 현수막들을 보면 실제로는 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구호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자신부터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 전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게 있는데 노인들 그 태극기 부대의 어르신들의 가슴속 밑바닥에는 어린 시절에 그 배고프고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에 어린 꼬마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6.25를 겪으면서 그 처참했던 자신의 경험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통합에 출발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합의 원칙을 강조하되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그럼 디테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분열의 원인들 분열의 대상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뭐 근로인민당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6.25를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는 또는 몽양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또는 해방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해방 이후에 여론조사했을 때 지난번에 정치 지도자로서 1위를 했던 것이 여원형이지만 사회체제로서는 사회주의가 1등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몽양 선생을 이해하는 가는 과정도 결국은 몽양 선생의 통합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현재의 국민들에게 소위 왜곡된 역사와 왜곡된 어떤 정보를 바로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방법 저는 디테일한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좀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을 해야 되죠. 참 저 질문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거네요. 정치적으로는요. 저는 해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이. 그건 뭐냐면 현재 우리 정치는 두 개의 진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악마화하고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못 되고 상대편 못 되게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 버리니까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법은 이게 두 개를 한 3개 내지 4개로 쪼개는 거예요.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도, 그 다음에 분단 상황, 식민지 지배의 경험, 지역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를 둘로 쪼개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쪼개지는 게 서로 증폭되어서 아주 크게 큰 균열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서 두 개 진영이 아니라 좀 온건다당제를 만드는 거죠. 한 3개 내지 4개. 그러니까 한 2개는 좀 더 크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작아도 괜찮죠. 그래서 서로 둘 다 못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게 되면
이 둘이 함부로 행동을 못한다면 잘하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역시 뭐 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죠. 자기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고 또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이제 만들고, 또 능력은 모자라지만 또 혹은 또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회가 지지해야 될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 이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기 그 분열이 뭐 각 영역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정치적 영역에서만 보면 일단 두 개의 흑백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 틀을 좀 잘게 부수어서 서로 연합과 협력이 중요한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체제로 좀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테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딱 질문 받고 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장님의 오늘 통합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몽양 선생님의 통합도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먼저 저 자신부터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잘 들어주고 또 다른 의견으로서 그거를 배려하고 존중해 줬는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모임에서 제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통합이라는 어떤 큰 가치죠. 이걸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런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그러한가가 생각났고요. 굉장히 지금 이 시대의 교육 제도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지금 아이들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의 정신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은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네. 그리고 오늘 이사장님의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신묘한 기술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질문, 원래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렵고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몽양 선생님 자료를 쭉 보면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다투지 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 취향의 문제다. 몽양 선생님 그 어록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우사 김규식 선생님과 몽양 영운현 선생님의 어록비가 어깨동무하고 나란히 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2월 31일 날 아주 추운 날 마지막 날 거기 세워졌던 거예요. 언제 그게 좌우 합작 그걸 위한 몽양과 우사 선생님의 몸부림을 상징하는 그런 그 구조물이어서 이부영 전 이사장님께서 정말 고생하셨고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12월 31일 날. 자, 그동안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 좋은 분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몽양평화대학이 분단 체제하에서 변혁적 중도주의의 큰 그 문을 열어가는 그런 어떤 첫 걸음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다들 고맙고 앞으로 함께 전 끝하겠습니다. 기억투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몽양을 우리 기억하고자 하는 것도 그냥 그 일제 식민지와 해방 공간이라는 그 방 속에서 이제 박제화되어 있는 몽양을 이제 찾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찾기 위한 한 화두로서 이제 몽양을 우리가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몽양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기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해석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좀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몽양을 해석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다문화, 그 외국인 이주민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도 중요하고, 성소수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장애인들을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싹이 몽양의 그 생각 속에 이렇게 그 씨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를 잘 좀 싹 틔우고 키워나가는 어떤 과감한 상상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몽양을 기념한다고 할 때 그 옛것을 돌이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해석하고 그러한 어떤 좋은 그 씨앗을 싹 틔우고 키워 나가는데도 과감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참고로 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뒤쪽에 인사동 여자만이라는 음식점인 골목